자, 맥 함수의 내부 모습을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을 구성하는 방법은 전용 알고리즘, 맥 알고리즘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는 보통 만들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도 키와 메시지를 받아서 어떤 값을 만들어내죠. 맥도 키와 메시지를 받아서 어떤 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비슷한 거고, 해시는 이제 맥이 원하는 작은 값으로 압축해 준다는 이점이 있는 거니까 해시를 하면서 키를 하나 포함하면은 맥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맥을 암호화를 이용하거나 대칭 암호 알고를 이용하거나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맥들을 H맥이라고 합니다. H맥들. 그래서 이 맥은 주로 무결성을 검증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단순히 해시만 남겨두면은 공격자가 그 데이터도 바꾸고 해시값까지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맥이 있으면 키를 모르면 데이터를 바꾸면서 그 맥값까지 같이 못 바꾸게 됩니다. 이 맥값 대신에 우리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거는 많이 안 쓰이고요. 이렇게 해시한 다음에 암호해 놓는 건 많이 안 쓰이고요. 이제 전자 서명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 서명하게 되면 이제 맥값을 계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비용이 커지지만 장점이 또 있어요. 맥을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맥키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맥키가 있으면 맥값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대칭적, 이게 비대칭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전자서명은 개인 키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일 거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공개 키만 주면 되겠고 그 공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맥값을 확인할 수 있지만 뭐를 못해. 키 값은 생성을 못하는 거죠. 전자 서명은 생성을 못하는 겁니다. 부인 방지가 더 확실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확인한 사람이 이제 이 서명 값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맥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암호 모드 중에 CBC 모드가 있고요. 이 CBC 모드는 맨 마지막 블럭이 모든 평문을 대표하는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맨 마지막 CN 값은 P1부터 PN까지의 다 영향을 받아요. 뭐가 하나 바뀌면 CN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CBC 모드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면은 마지막 블럭은 맥값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키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키가 없는 사람은 못 만들 거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런 맥들은 CBC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BC 모드로 암호하는 건데 원래 그냥 CN을 맥값으로 쓸 수는 있는데 이 CN을 맥값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지 않고 한 번 더 다른 키로 또 암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요. 얘는 요 마지막 값을 쓰면은 이제 그 공격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패딩을 하는데 그 완전하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패딩을 안 하고 걔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키로 마지막에 한 번 더 XOR 해가지고 암호화해서 요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CMAC이나 CBCMAC이나 기본적으로는 CBC 모드로 암호화를 한다. CBC 모드로 암호하는데 마지막 블럭을 그대로 쓰면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C맥과 CBC맥이 조금 차이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요 맥값의 크기는 뭐에서 결정이 돼요? 암호문 블럭의 크기가 맥값의 크기가 되겠죠. 그럼 얘가 128비트다. 그럼 충돌로 따지면 안전성이 어떻게 돼? 2에 64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128비트 쓰면 그 정도로 이제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 안전성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뭘 해줘야 돼요? 키를 이제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키를 안 바꾸고 계속 쓰게 되면은 이제 충돌이 발생하겠죠. 많이 똑같은 키를 가지고 여러 메시지들을 맥값을 계산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CBC 모드로 그 맥값을 마지막 블럭을 그냥 썼을 때 뭔가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썼을 때 가능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다르게 하는 형태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CBC 맥은 메시지를 K로 암호하고 있죠. K로 암호가 있는데 얘는 메시지를 암호하지 않고 바꿨어요. 어떤 초기 값을 이 블럭들이 있죠. 이 블럭들을 키 크기로 쪼갭니다. 그래서 각 얘를 P1으로 암호하고 그 결과를 다시 P2로 암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암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함수를 우리가 설명할 때 머클 댕가드 구조라는 게 있었죠. 거기랑 비슷하게 메시지를 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해진 초기 값을 암호하는 형태로 이제 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N맥이고. 근데 이제 이 CBC나 C맥이나 N맥이나 이제 차례차례 암호화를 하죠. 차례차례. 그러니까 차례차례 암호하기 때문에 프로세서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빠르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항상 우리가 CBC, CTR 모드를 봤듯이 이제 CBC 모드가 갖고 있는 단점이 병행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멀티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CBC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CTR 만든 거는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PMAC은 이제 CTR 모드 버전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M맥, C맥, 뭐 CBC맥보다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각각들을 암호화를 해가지고 전체를 XOR 해가지고 맥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으면 나눠가지고 암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1, P 이렇게 하는데 이 전체를 XOR 해가지고 맥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문이 있는데 P1, P2, P3, P4가 있어요. 그럼 P2와 P3를 싹 바꿔 위치를. 그러면 맥값이 어떻게 돼? 같아지겠지. XOR 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값들로 XOR 해가지고 이제 암호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돼요? 그 평문의 블럭들의 위치를 바꿔도 맥값이 같아져요. 왜? 전체를 XOR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요소는 뭘 해주는 거냐면 위치마다 이제 어떤 특별한 값하고 XOR 하게끔 해가지고 위치를 바꾸게 되면 결과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PMAC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또 다른 가지고 있는 이점은 이제 중간에 몇 개 블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애들만 새롭게 계산해서 XOR 하면은 그 맥 값을 새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그런 맥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 중에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원타임 맥이라는 게 있어요. 일회용 맥. 일회용 맥은 한 번만 맥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이상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회용 맥은 그러면 쓸모가 없잖아요. 한 번만 맥 값을 계산하고 그 더 쓰면 안 돼. 그러면 쓸모가 없는데 이 일회용 맥은 만들기가 좀 더 쉬워요. 만들기가. 그런데 이 카터 웨그맨이라는 사람은 이 일회용 맥을 만든 다음에 그 일회용 맥을 다중 사용하는 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거를 우리가 카터 웨그맨 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회용 맥을 여러 번 쓸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있고요. 실제 그 GCM 모드에서 GCM 모드가 인증 암호화인데 CTR 모드로 암호하면서 맥값도 그 암호문에 대한 맥값도 동시에 계산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맥이 이 카트 웨그맨 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 말고 해시를 이용해서 이제 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SHA-3 말고 SHA-3 이전까지는 다 머클 댕갓 구조 형태로 해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는 맥이 원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받아서 작은 크기로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해시를 이용해서 맥 값을 만들려면은 이제 해시를 계산할 때 메시지만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키를 같이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 키를 어떻게 적용하냐 봤을 때 앞에다 붙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뒤에다 붙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직관적인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 두 방법 모두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머클 댕갓 구조는 얘를 계속 암호화를 해가지고 어떤 값을 반복적으로 암호해가지고 최종 값을 얻어내요. 그러면 이제 x가 있을 때 x에 x바를 붙인 맥 값을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다시 x 프라임을 해시 값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실제로는 이 x 맥 x를 요 x를 해시 값 hx를 계산할 때 요 끝에 뭐가 들어가냐면 채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붙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게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쉽기 때문에 앞에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럼 뒤에다 붙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뒤에다 붙이면은 그 충돌을 찾으면 이제 맥값의 충돌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유효한 공격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문제가 없는 형태로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나온 게 앞뒤로 다 넣자라는 거예요. 앞뒤로 다 넣으면 이 두 개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요. 앞뒤로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대안은 K2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K1을 이용해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실제 표준에서는 이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HMAC은 키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두 번 해시합니다. 앞에 붙여가지고 한 번 해시하고 그 해시한 값과 또 다른 키를 붙여가지고 또 한 번 해시해가지고 이제 그 맥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HMAC 표준입니다. RFC에 있는 표준. 그래서 주어진 키에다가
두 개의 K1, K2를 바꾸기 위해서 앞에다가 임의의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두 개의 내부적으로 쓰이는 K1과 K2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A-3는 머클 댕갓 구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SHA-3로 가면 이제 저 형태가 돼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고. SHA-3는 머클 댕갓 구조가 아니라 스펀지 구조라고 하는데 그 스펀지 구조에서는 머클 댕갓 구조가 가지고 있던 그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공개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널리 쓰이는 공개키는 크게 두 종류예요.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한 거, 이산대수 문제에 기반한 거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 알고리즘이고요. 그 RSA는 이제 인수분해 문제 어려움에 근거한 문제이고요. 이 RSA는 요 세 사람이 MIT에 있을 때 리베스트는 지금도 MIT 교수로 계시고요. 이 세 분이 만들었고요. 이 세 분이 이 RSA를 발견한 공로로 ACM 튜링 어워드를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ACM 튜링 어워드는 컴퓨터 공학 분야의 노벨상 같은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의 어려움을 기반하고 있고요. 이제 이 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하거나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게 되면은 수학 문제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매우 큰 정수들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나 해시 함수나 맥 함수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키도 키 길이도 매우 길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128비트 안정성을 원하면 인수분해는 3072비트가 돼야 되겠고 이산대수도 3072비트가 돼야 됩니다. 군의 크기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데 타원 곡선은 똑같은 이산대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키 길이가 짧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문제가 있고 이산대수 문제가 있는데 이 인수분해와 이산대수 문제는 컴퓨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키 길이를 늘려야 돼요. 더 큰 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더 큰 수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늘어나는 이 비율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똑같은 안전성을 갖고 있지만 키 길이가 그렇게 막 늘어나지 않는 걸 찾았는데 그게 바로 타원 곡선이에요. 타원 곡선은 이산대수와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사용하는 군이 달라요. 여기는 일반적인 정수에서 노는 그 군을 쓰는데 타원 곡선은 다른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산대수에서 써있던 어떤 프로토콜들을 기계적으로 다 타원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대수에서는 y equal g x승 이렇게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y와 g를 줘도 x를 계산 못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거든요. 근데 타원 곡선에서는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q와 p는 타원 곡선상의 어떤 점이에요. 타원 곡선상의 점. 그리고 ap라는 거는 이 p를 a번 더한 거예요. 얘는 g를 계속 곱한 거잖아요. 얘는 p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몇 번? a번 더하는 겁니다. 덧셈군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GA, GB 줘서 GAB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는 AP, BP를 서로 교환하고 ABP, ABP를 키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산대수에서 놀던 거를 그냥
타원 곡선으로 바꾸면 되겠고, 타원 곡선으로 바꾸면은 이제 키 길이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 정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P. 모두 P 하는 요 정보가 필요 없는 형태가 돼요.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다시 RSA로 넘어와서, RSA는 이제 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하는데, 인수분해는 작은 수면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수들은 인수분해가 어렵냐면은 매우 큰 두 개의 소수 P와 Q를 곱해서 N을 만듭니다. 근데 N이 아까 보시면 2048비트가 필요하다고, N의 길이가 2048비트가 필요해요. 그럼 P와 Q의 길이는 몇 비트가 돼야 될까? P와 Q를 곱해서 2048비트가 돼야 돼, 수가. 그러면 P와 Q는 1024비트가 돼야 돼. 1024비트. 그래서 1024비트 소수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둘을 곱해서 N을 만들어요. 근데 N을 공개를 해도 만든 사람은 N을 알지만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N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못해요. 아무리 빠른 인수분해 알고리즘 갖고 와도 100년, 10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소수를, 그러면 여기는 P와 Q 소수가 필요하잖아요. 1024 소수를 어떻게 생성할까요? 결정적인 방법으로 생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요. 1024비트를 만들어요. 1024비트를. 그 다음에 랜덤하게 만들어요. 랜덤하게. 그 다음에 맨 끝에 1, 맨 처음에 2를 넣습니다. 비트를. 왜 맨 끝에는 2를 넣을까? 홀수가 돼야 되죠. 소수는. 처음에 왜 2를 넣을까? 2를 안 넣으면 얘가 000 쭉 가면 얘는 되게 작은 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를 넣어요. 그러니까 1024비트 수다 그러면 맨 최상위 비트가 1이네요.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네. 그럼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랜덤하게 만든 애가 소수일까? 아닐 수 있죠. 소수일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랜덤에 만들고 소수 검사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소수를 검사를 해요. 소수야. 그러면 쓰는 거고, 소수가 아니야? 그럼 또 생성해. 랜덤하게. 랜덤하게 1000수 생성하고 맨 앞에 1, 맨 뒤에 1 바꿔놓은 다음에 이 수가 소수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수가 되면 되는데, 물론 이 소수인지 여부를 우리가 검사하는 알고리즘도 확률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되게 높은 99.99%로 하는데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쓰게 되면은 잘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또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수를 우리는 만들어서 쓴다. 그래서 n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 n이라는 걸 계산해요. 파이 n은 p-1, q-1을 곱한 값이 됩니다. n이 소수의 곱이기 때문에 파이 n은 뭐냐면은 n보다 작은 수 중에 n과 서로 소인 수들의 개수예요. 근데 그 개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파이 n만 계산하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 n을 이제 그 RSA 공개키 쌍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유는 P와 Q를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P와 Q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N만 보고 있으면 파이 N을 못 계산합니다. 인수분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파이 N을 계산한 다음에는 랜덤하게 2를 선택할 수가 있고 2를 랜덤하게 선택하지 않고 3이나 65537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D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D는 오일러 파이 n에서 2의 역원이에요. 2의 역원입니다. 그래서 이 D를 계산하게 되고 그 계산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공개키로 N2, 개인키로 ND가 됩니다. 그래서 N2를
공개하면 요거가 있더라도 D 값을 계산 못해요. D를 계산을 똑같은 방법 하려면 필요한 것은 뭐예요? 파이 n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고, 파이 n을 계산하려면 n을 인수분해해서 p와 q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암호화는 어떻게 하냐? m보다 작은 값을 m을 암호하고 싶으면 m의 2승을 하게 돼요. 그럼 2승에서 모두 n 한 값 c가 이제 암호문이 되겠고요. 그럼 이 c를 어떻게 푸냐? c의 d승을 합니다. c의 d승을 하게 되면 c는 m의 2승이죠. 그렇죠? 그러면 c의 d승은 m의 2의 d승이고요. 이 d는 여기에 하면 오일러 파이 n에서 1과 합동인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k로 바꿀 수가 있어요. 1과 합동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모두 n에서 오일러 파이 n을 어떤 수를 하게 되면 얘 값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m의, 그러니까 m보다 작은 n인데 a를 파이 n으로 하면 얘는 1과 합동이에요. 법 n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일러 수학 그 정수에 나온 정리인데, 그걸 이용해서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m과 같아집니다. 물론 m이 법 모드 n과 서로 소해야지 돼요. 근데 서로 소가 아니어도 이제 PQ, n은 PQ이기 때문에 이제 P와 Q를 이용해서도 또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M의 2승, M의 D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1024비트로 D승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느릴지는 이제 좀 우리가 예측이 되겠죠. 지금 컴퓨터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느려지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대칭키와 비교했을 때 생각하면은 상당히 느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m의 2승은 m의 3승이야. 그러니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RSA에서는 공개키로 암호하는 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저런 값들을 써서. 얘도 2의 16승 마이너스 1인가 이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 거듭 제곱할 때 m의 2승이면 m을 2번 곱해가지고 계산하지 않죠.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라는 알고리즘 써서 계산합니다. 그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 썼을 때 이뤄내면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D 값을 보면 어마어마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C의 D승은 M의 2승 할 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RSA에서는 공개키로 암호하는 건 되게 효율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개인키로 암호하는 거는 매우 느리다는 느리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SA는 이런 식으로 공개키상을 생성하고 이제 암호화 복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E가 3이고 C가 8이에요. 그러면 M이 얼마예요? M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뭐 C가 27이다. 그럼 이런 것도 금방 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승해가지고 암호하지 않고 얘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n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요. 비슷한 크기로 만들고 그 값을 삼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암호하고 한 데이터들이 작을 때 m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c도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수학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그 m을 그냥
그 값 그대로 암호하지 않고 m을 n과 똑같은 크기로 랜덤한 요소를 넣어서 암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를 하고 복호를 하면 얘를 복호한 다음에 넣었던 랜덤한 요소를 뺄 수 있게 다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얘가 OAP 방식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RSA 알고리즘이 이제 원래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었는데 뭐가 돼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된 거죠. 왜? 랜덤 요소를 넣어서 암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RSA에서 OAP는 왜 필요한 거다? 직접적으로 암호하면은 우리가 예측이 돼요. 수학 연산이니까. 특히 2를 랜덤하게 만들지 않고 속도 향상을 위해서 3 아니면 65537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겠고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메시지, 일반 파일이라든지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공개키로 암호하지 않아요. 작은 것들만 공개키로 직접 암호하고 큰 것들은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 암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 암호를 하겠죠. 혼합 암호를 해서 이제 어떤 x 값을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그 x를 KDF 넣어서 대칭키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인증 암호를 하고 이 x 값을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은 이제 d가 있으니까 x를 구할 수가 있고 이 x를 KDF 넣어서 K1, K2를 뽑아낸 다음에 맥 확인하고 그 다음에 풀면 되겠죠. 그래서 혼합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합 암호하는 것을 RSA KE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대수를 이용하는 건데 이산대수는 아까처럼 y equal gx 이런 형태로 쓰는 거고 y와 g를 주더라도 보통 모두 p 뭐 이렇게 될 텐데 p 이게 군 정보예요. 군 정보를 주더라도 이제 x를 못 구하는 거가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군을 내가 사용할 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쓰는 게 소수를 선택해서 ZP 스타를 쓰는 거가 있고 근데 ZP 스타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 x의 범위가 1부터 p-1로 매우 커져요. 그러니까 p가 예를 들면 2048비트면은 이 x의 범위도 2048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ZP 스타의 부분군 GQ군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Q가 소수인 그런 군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224, 2048이죠.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가 되는 거예요. P의 부분군의 크기가 224비트는 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X가 노는 그 범위가 224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RS에 마찬가지로 소수가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P만 소수 선택하면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2048비트 만들고 앞에 1, 뒤에 1 넣고 이제 그 검사 알고리즘 넣어가지고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가지고 소수이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군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생성자가 필요해요. 생성자도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얘가 생성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군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이 군의 크기가 p-1이에요. 1부터 p-1까지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수들이 ZP 스타이면은 Z7이다. 그럼 1부터 6까지잖아요. 그래서 p-1이에요. 크기가. 그래서 p가 매우 큰 수일 테니까 이게 1부터 p-1까지를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얘가 군의 크기가 p-1이면 약수들이 저 약수들의 부분군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 224비트 정도다. 그럼 Q를 랜덤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얘를 만들어서 P가 2048비트 정도 되게끔 또 만들어서 이 P가 이제 소수인지 판별하게 되겠고, 소수이면 이제 PQ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군들을 내가 랜덤하게 생성을 해가지고 내가 사용할 군들을 결정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RFC 같은 데 보면은, 표준에 보면은 만들어 놓은 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찾아놓은 군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군을 그냥 가져다 쓰셔도 돼요. 그 군을 가져다 쓰고 거기서 생성자도 다 주어져 있으니까 가져다가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런 예제가 제 그 라이브러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RFC에 있는 그 공개되어 있는 군을 갖고 와서 이제 엘가마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암호화를 하냐? 이제 만약에 아까는 RSA는 n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럼 n이 2048비트면은 2048비트보다 작은 어떤 데이터를 그대로 암호화하면 되겠죠. 그대로 암호화하면 돼요. 근데 얘의 경우에 만약에 P를 2048비트를 쓰고 2048비트를 쓰고 그냥 ZP 스타에서 이산대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하는 데이터 M도 그냥 2048비트보다 작은 값이면 다 암호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환경 2에서 ZQ 스타를 쓰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할 수 있는 값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암호화를 못 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암호화를 못 하고 군 요소들만 GQ에 있는 M들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2, 3, 4, 5, 6이 있으면 얘가 ZP 스타잖아요. 그러면 1, 2, 4 얘는 G3짜리예요. 군의 크기가 3인 부분군이에요. 얘의 부분군. 1, 2, 4. 그리고 여기에 생성자는 2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 여기 있는 애들만 M을 넣어서 암호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한적이잖아요. 일반 메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우리가 공개 키로는 일반 메시지 암호화 안 한다. 어떻게 해요? 혼합 암호화를 해요. 혼합 암호를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선 혼합 암호화를 보기 전에 이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얘가 R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G의 R승을 계산하고 Y R승, Y는 이제 요 공개키죠. 공개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합니다. 그러면 이걸 풀라 그러면 개인키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키가 뭐예요? 요 X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거에다가 G R에다가 X승을 합니다. 그럼 얘는 뭐랑 같아져? G의 RX승이잖아요. 근데 YR승은 뭐랑 같아요? YR은 원래 GX의 R이니까 GX의 R승.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M이 나오겠죠. 근데 이 동네엔 나눗셈이 있어요, 없어요? 나눗셈이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의 역원을 구해서 나눠주면,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 게 빠져지고 M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산대수를 이용한 엘가마 암호화가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키를 암호화해서 키를 암호화하고 이제 그 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GR을 주고 요 키는 여기 YR을 이용해서 계산된 값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신자는 X가 있으니까 여기서 GR에 X승을 해가지고 요 YR 값을 계산하고 여기다 넣어서 K1, K2를 얻어가지고 복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SA도 그렇고 엘가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암호하지 않고 혼합 암호화를 이용합니다. 메시지는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그 대칭키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이제 엘가마, 이산대수, 엘가마나 그 RSA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명. 마지막이 이제 공개키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전자서명인데요. RSA는 암호할 때 2승 해가지고 암호하고 얘를 풀 때 D승 해가지고 풀어요. 근데 거꾸로 D승 한 다음에 2승 해도 풀려요.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SA는 값들을 D승 해가지고 개인키로 암호할 수가 있고 개인키로 암호하는 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전자 서명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RSA 전자 서명은 메시지에다 D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에 D승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의 D승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떤 메시지 여기 보면은 M1의 D승이 암호화된 거고 M2의 D승이면 얘 둘을 곱하면 M1 곱하기 M2의 서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메시지를 또 직접적으로 암호하지 않고 얘를 해시한 다음에 그 해시 값을 암호하게 되겠고요. 해시할 때 일반 해시를 쓰지 않고 RSA PSS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얘도 앞에 왔던 OAP와 마찬가지로 크기를 원래 그냥 일반 해시하면은 SHA-2 같은 거 쓰면은 SHA-2의 크기는 얼마가 돼? 256비트밖에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쓰는 N은 2048비트, 3072비트예요. 그러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RSA PSS 쓰면은 이제 뭐 해싱 하는 건데 이 복잡한 거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메시지를 해시하는데 그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요? N과 비슷한 크기로 랜덤한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확률적인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바꾸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자서명은 확률적으로 될 필요는 별로 없으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RSA 전자서명은 이제 거꾸로 D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이산대수는 이제 그 엘가마 암호가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뭔가 개인키를 이용해서 암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요. 키는 같은데 전자 서명할 때 쓰는 알고리즘과 메시지를 암호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 달라요. RSA는 어때요? 전자 서명할 때 쓰는 알고리즘과 그 메시지를 암호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M의 2승, C의 D승. 뭐 거꾸로 하시면 되니까 D승을 하면 전자 서명, 2승을 하면 암호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대칭적인데 이산대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산대수에서 이제 미국 표준을 DSA라고 해요. Digital Signature Algorithm, DSS라고도 하고요. DSA인데 얘네를 이제 미국에서 표준을 만들 때 가장 널리 쓰고 있던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RSA 알고리즘이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TLS 웹에서 쓰는 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뱅킹할 때 인증서 안에는 RSA가 들어있고 RSA 전자서명을 쓰게 됩니다. 그럼 RSA를 미국 표준으로 채택을 하면 좋았을 텐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RSA인 특허권은 RSA 회사라는 데가 별도 있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SA를 못했고 이산대수와 관련된 전자서명 중에 가장 유명하고 좋다는 알고리즘이 스크루노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쟤도 특허가 돼 있어서 이제 표준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크루노를 약간만 특허의 문제가 안 되게끔 약간만 바꾼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겠고 결국은
M이 서명이 돼서 뭔가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 공개키를 갖고 요거는 여기서 보면 요 X가 개인 키고 요 S는 X가 없으면 못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S를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값은 뭘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Y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X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SA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타원 곡선으로 바꾼 게 이 ECDSA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산대수를 이제 쓰는데 이산대수나 RSA의 문제점은 펌핑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키 길이를 계속 늘려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키 길이를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고 똑같은 안전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걸 찾은 게 바로 타원 곡선이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타원 곡선을 더 많이 씁니다. 키 길이가 짧지만 안전성은 기존 이산대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ECDS, 그러니까 얘는 곱셈군을 그냥 이 덧셈 타원 곡선군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똑같이 X 들어가고 M 들어가고 확인하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뭐 약간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ECDS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스크루너 서명이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잽싸게 표준에서도 이제 이 스크루너 서명으로 이제 서명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EDDSA 요런, 그러니까 최근은 그 미국 표준들이 기존에 못 썼던 RSA로는 안 넘어갔는데 이제 스크루너 전자서명으로 넘어가고, 스크루너는 원래는 그냥 일반 그 곱셈군에서 동작하는 애인데 걔를 어디서 타원 곡선에서 동작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EDDSA. 그래서 원래 이 스크루너 전자서명은 이런 모습이고, 여기에 가깝게 지금은 이제 전자서명에서 쓰고 있고, 이제 많은 그 뭐지? 암호화폐에서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 얘를 많이 쓰고 있어요. 스크루너 전자서명인데 원래 최초에 제한됐던 곱셈군에서 일반 ZP 스타 GQ군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타원 곡선에서 동작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타원 곡선을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타원 곡선에서 이렇게 타원 곡선이 요 형태예요. 요 형태의 곡선을 쓰는 거예요. 요 형태의 곡선을 쓰고, 이렇게 두 개의 점을 더하는 게 뭐냐면, 이 특징상 두 개의 점을 이으면 또 다른 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X축으로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요게 덧셈의 결과가 아니라 요게 덧셈의 결과예요. 이게 타원 곡선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대 어떤 점이 있다고 또 생성을 해서 그게 0이라고 하는데 P 더하기 0은 P고 0 더하기 0은 0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를 A번 더해서 Q를 만들어서 그게 공개키잖아요. QAP. 그러니까 QAP인데 Y equal GX. Y, G, P, Q 이런 정보를 줘도 X를 못 계산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잖아요. 여기서도 QP를 주더라도
A를 못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더해보면 되겠지만 그걸 더해보고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잘 알려진 알고리즘 써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이 QP와 이 Y 내가 쓰는 타원 곡선 군을 주겠죠. 주를 주더라도 Q와 P를 주면 Q가 P를 몇 번 더해서 된 점인지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P와 P를 더하면 아까는 두 개 점인데 두 개 점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선을 구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는 두 개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더하면 요 점이 P 더하기 P를 한 값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 연결하고 막. 네. 저도 잘 이 수학은 그런 애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타원 곡선이에요. 저도 이 수학 뭐 이런 수학까지 제가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개념은 이렇게 되고 요즘은 이제 이 타원 곡선을 이용한 공격기 암호 알고리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얘도 군만 다르지 이산대수 문제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얘도 양자 컴퓨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요. 그러니까 타원 곡선도 양자 컴퓨팅 타원 곡선 안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타원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L감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RFC 3526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군 정보들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내가 랜덤하게 만들 수 있는데 랜덤히 만들지 않고 군 정보를 그 표준 문서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괜찮은 군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하다 보면은 약한 군을 선택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을 랜덤에 선택해서 쓰느니 차라리 안전하다고 알려진 것 다른 사람들이 쓰는 군을 같이 써도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산돼서 안다고 다른 사람이 이산돼서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